김지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야, 아침 대바람부터 습하고 매우 무덥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폭염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습기가 사람 잡는 날씨입니다. 부산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에 21살의 대학생 6명이 무단으로 침입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정치권 일각에서 부추긴다. 이것 또한 논란이었는데 21살 대학생 6명들이 일본의 총영사관을 불법으로 침입한 것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잠시 후에 해당 영상과 함께 상세하게 보도하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이제 막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가장 걱정은 삼성과 SK 반도체 등등 우리 기업들이 입는 피해입니다. 우리 국민들 정말로 답답한 마음에 일본 맥주도 안 사보고 그 좋아하는 일본 먹거리도 안 사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이 한일 간의 문제 풀지 않으면 우리가 맥주 안 사는 것 그것 때문에 일본에게 주는 피해보다 우리 기업들이 받는 피해가 더 크다는 겁니다. 기업이 피해를 받으면 결국 그 피해 국민들에게 돌아가니 이게 걱정입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일본에 쇼크 몰려오는데 엎친 데 덮친 격. 대한민국의 반도체 수출이 30% 급감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본 쇼크가 직접 반영이 안 됐는데 반도체 경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30% 수출량이 급감했습니다. 여기에 일본 쇼크까지 더해진다면 삼성과 SK 하이닉스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정말 잠을 못 자고 있다고 해요. 업계에서는 일본 수출 규제 조치 90일 되는 10월 1일이 생산 차질 여부의 분수령이다. 이때 공장 멈춰 세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정말로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 비상 경영의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결국 이런 국내 대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면 그 피해는 우리 경제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이 차분하게 이 문제를 풀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정치권에서 죽창 들자라고 말하면 안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절대 우위 많지만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밝힌 발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 전자,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 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 왔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국내 결속을 다지는 메시지다. 청와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일본 아베 총리 간에는 여전히 무응답 상태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러면 안 돼요. 국가가 보호를 약속한 부산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에 시위대가 불법으로 들어갔어요. 대학생 6명이 무단 침입해서 반일 시위를 그 안에서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 공관은요, 국제법상 보호받아야만 하는 곳입니다. 만약에 입장 바꿔서 해외에 있는 우리 공관, 일본에 있는 우리 총영사관에 일본의 극우 무장 시위대가 들어가서 시위를 한다면 우리 국민들 얼마나 기분이 그렇겠습니까? 역지사지해야 합니다. 국내에 있는 외국 공관도 안전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이 대학생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상세히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홍콩에서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색 테러단 등장을 했습니다. 흰색 옷과 흰색 마스크를 쓴 시위대가 홍콩의 시민들, 여성, 급기야 임산부까지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친중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 백색 테러단에게 폭행을 당해서 임산부로 추정되는 여성이 바닥에 쓰러진 모습. 아무리 그래도 무고한 시민들과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임산부까지 이렇게 폭행을 하면 되겠느냐. 국제사회가
지금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 사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잠시 후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세계 커플 송송 커플이 이혼 절차가 마무리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이혼 소송, 이 복잡한 난타전으로 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조용히 재산 분할 없이 조용히 양측이 원만하게 조정을 성립됐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남남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가 일면에 이런 보도를 오늘 실었습니다. 아마 이낙연 총리실에서 깜짝 오늘 신문 보고 놀랐을 것 같은데요. 이낙연 총리, 이번 총선에 불출마, 총리 계속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안정의 방점이 찍힌 개각폭 조정이 될 것이다. 결국에 이낙연 총리 불출마한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야당에서 총리 후임에 발목 잡을 것을 청와대가 우려하고 있다. 대권 조기 경쟁의 우려 심리가 작용됐다라는 이유입니다. 글쎄요. 이낙연 총리 해외 순방 중에서도 이번 총선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재차 밝혔는데 과연 한국일보 보도대로 이번 총선 때 이낙연 총리가 안 나갈 건지 계속 총리로 남아있을 것인지 청와대의 바람은 아닌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정통 검찰 수사통 김광삼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스타 국회의원 박용진 의원 나왔습니다. 바르다 박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병현 박사님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3가지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자신감 물음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을 했는데 이것이 자신감의 표출이냐라는 퀘스천 마크가 오늘 붙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전전긍긍. 요즘 경찰 왜 이러나.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채널A가 단독 취재한 영상 보도해드렸습니다. 여러 명의 남성이 한 명의 여성을 길바닥에 내팽겨치고 폭행하는 영상. 그런데 그 옆에서 경찰이 이를 지켜보고 팔짱을 끼고 있는 영상 단독 보도해드렸는데 경찰의 해명이 오늘 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요. 대혼란. 지금 홍콩의 모습입니다. 오늘 3가지 키워드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재희 돌직구쇼 오늘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부산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에 21살의 대학생 6명이 무단으로 침입을 해서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외국 공간은 법으로도 보호가 돼야 할 공간입니다. 영상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마지막에 친일 경찰은 대학생들을 석방하라 라는 시민단체의 외침도 있었는데 경찰이 결국 7명의 대학생을 석방했다라는 지금 뉴스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김병현 박사님, 네. 일단 이들 대학생들은 누구이고 그 밖에서 대학생들과 발을 맞춰서 함께 일본을 규탄하는 저 시위를 한 분들 그리고 경찰서로 찾아가서
친일 경찰은 대학생을 석방하라라고 외친 이분들은 누굽니까? 일단은 이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반일행동 부산 청년 학생 실천단이라고 불리우는 한 열흘 정도 전에 결성이 된 청년 단체라고 합니다. 반일행동 부산 청년 학생 실천단. 네, 그러니까 일본의 아베 총리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하는 이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좀 실천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산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에 들어가서 이 같은 시위를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밖에서 이러한 이 학생들의 시위가 있을 때 함께 구호를 외쳤던 사람들은 민주노총을 위시로 한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라고 합니다. 적폐청산이 지금 저기도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정치적인 구호나 메시지를 바탕으로 충분하게 일본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저지르고 있는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규탄, 여기에 대한 성명 발표, 충분하게 사회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양국 간의 감정이 극대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일본 내에 있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피해까지 이어져서는 안 될 거라고 보는데요. 예. 명백한 위법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영사관 내에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도서관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서 잠입해 있다가 다시 순식간에 나와갖고 이와 같은 시위를 이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일본 내에서 반항 감정들이 훨씬 더 극대화되기 시작한다면 일본 내에 있는 우리 영사관에 이 같은 침입 행위들은 없게 될 것인지에 대한 안전이 걱정되기도 하고요. 예. 정말로 침착하고 차분한 과정 속에서 일본의 만행들을 규탄하면서 시민들이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게까지 이 모든 것들이 반일 감정이 극대화된다라고 하는 여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위법과 불법에 대한 행동들을 충분하게 우리 성숙된 시민들이 이렇게 좀 나름대로 선을 넘지 않기 위한 노력이 예.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부산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에서 시위를 벌인 적폐청산 부산본부, 줄여서 정식 명칭은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적폐청산 부산본부. 그러니까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독려를 했는데 이게 좀 극단적인 모습으로 이 지역에서 일부 보여지고 있어서 이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유니클로의 한 매장에 옷이 이제 진열돼 있잖아요. 근데 붉은색 스프레이로 또 페인트를 뿌리고 다니는 사람도 나왔는데 이 매장 관계자는 우리나라 사람이죠. 이거 신고를 하려다가 신고도 지금 신고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방사능 물질로 만든 옷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또 일본 네티즌들은 유니클로 매장 순찰대를 자처하면서 손님이 있나 없나를 좀 감시하는 뭔가 좀 극단적인 불법 행동으로도 지금 연관되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우려되고 있는데 이 지금 적폐청산 부산운동본부가 어제 총영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도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대목이에요. 박정하 대변인 사실은 우려했던 게 이런 폭력적이고 극단적이고 좀 불법적인 행동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폭력적인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점들이 잘못 왜곡될까 봐 걱정하고 있었는데 오늘 딱 나온 저 친일 경찰이라는 게 모든 걸 다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22일 1일경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달여간 그다음에 극한 대립이 시작된 이달 초부터 한 20여일 동안 글쎄 국민들은 저는 충분히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 정말 애국적인 생각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일본 맥주 판매량이 40% 급감했고 다른 일본 제품들이 심지어는 80%까지 매출이 줄어든 것도 있다고 합니다. 왜? 국민들은 그거밖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지금 우리 젊은 열혈 청년들이 급기야는 일본 총영사관을 저렇게 기습 점거해서 시위를 벌이는 상황까지 갔는데 외국의 공간이라는 것은 외국 영토예요. 일본 영토에 사실은 쉽게 말씀드리면 국제법상 불가침권이 보장되는 취해법권 지역인데 거길 들어가서 결국엔 남은 건 뭐예요? 우리 그 열혈 청년들 결국에는 석방은 다행히 됐습니다만 경찰 가서 어제부터 지금까지 조사 받았던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조선일보는 박주영 부산본부장은 이렇게 글을 마무리합니다. 청와대 참모가 선창한 죽창가를 학생들이 따라 부리기 시작하면 종국엔 한국이 국제사회의 간랍하곳으로 전락할 수 있다. 라고 오늘 저 얘기를 하면서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답을 해야 될 때예요. 우리 국민들이 저렇게 애국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더 할 게 없어서 저렇게 잘못 가고 있는데 그럼 이제는 국민들 뭘 해야 되는지 우리 정부는 어떻게 가고자 하고 어떤 대책을 만들고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 이걸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들려오는 거는 죽창가밖에 없는 거고 예. 할 수 있다는 자신감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그냥 또 신문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12척밖에 우리에게 없다고 자꾸 얘기하고 할 수 있다만 하지 말고 왜 12척밖에 남지 않았는지 중앙일보의 최훈 논설주간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이제 애들 어디 갔느냐? 이제 12쪽밖에 없는데 우리 잘 할 수 있다고만 하지 말고 그러면 왜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길래 우리에게는 12척의 배밖에 안 남았는지에서 정부가 답을 하고 그에 따라서 국민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러줘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6명, 7명의 대학생들 결국 안타깝습니다. 지금 경찰에 어찌됐든 조사를 받았고 석방은 됐지만 아마 계속해서 이런 기록들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텐데 사실은 박용진 의원님, 네. 대학생 때 또 학생운동 해봤던 분들 예. 많지만 학생운동 대선배잖아요. 지금 이 대학생들에 비하면 예. 어떻게 보십니까? 94년도에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으니까 한참 선배죠. 예, 그런데 이제 그때는 우루과이 라운드와 관련된 그래서 쌀개방이라고 하는 큰 사회적 이슈가 있었던 해입니다. 그런데 방식은 저렇게 남의 나라 영토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는 치외법권 지역이기도 하고 영토기도 한데 거길 들어가서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때도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왜 그러느냐면 아까 잠깐 우리 앵커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역지사지 해보세요. 일본에 있는 우리 오사카 총영사관에 일본의 우익 청년들이나 혹은 이제 대학생들이 들어가서 니네 반도로 돌아가라. 그리고 또 일본에 와 있는 일본 제일 교포들 다 가라. 뭐 이러면서 계속 혐한 시위를 하고 이랬다. 그러면 얼마나 격분을 하겠습니까? 우리 교포들과 우리 한인들이 신주쿠 쪽에 이렇게 이른바 한류 상가들을 쭉 만들어서요. 엄청난 많이 인기를 생기죠. 끄니까 예. 혐한 시위대가 와가지고 거기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라 이러면서 시위하면서요. 매출에 엄청난 영향을 줬다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예.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 젊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나라 생각, 국민들 생각, 이른바 국익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결과가 가져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장벽과 또 그 어려움을 요정할 수도 있어요.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의 호르무즈 해협에 자기들의 유조선 이거 하는데 한국도 군사 파견해라 이렇게 요구하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 더 올려라. 예. 해마다 좀 더 많이 올려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익에 반해요. 그렇다고 미 대사관, 미 문화원 다 점거해 가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이냐. 예. 생각해 보시면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우리 학생들이 보여준 우리 국민들의 어떤 분노와 비판 의식에 대해서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려고 하신 것 같긴 합니다만 가져오는 결과가 꼭 원하던 방식대로 가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드 때문에 갈등되면 중국 대사관, 또 주한미군 때문에 갈등되면 미국 대사관 이렇게 가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방식은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을 하나로 의지로 모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좀 찾아주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학생운동 대선배 박용진 선배가 우리 또 6명의 부산 지역 학생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까지 그때 학생운동 많이 했는데 저런 식은 없었다라는 거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과는 좀 구분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 차원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본에 대해서 분노도 느끼고 안타까움도 느끼는 국민들의 마음이 아마 이런 현상으로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 좋아하던 일본 맥주 안 사 먹는 분들이 점점 늘고 계십니다. 또 날씨 덥잖아요. 후덥지근하잖아요. 그러면 생각나는 게 우리 맥주도 좋지만 아사, 사포, 이런 맥주, 기, 이런 거 국민들 많이 사 먹었거든요. 그런데 7월 첫째 주에 마이너스 24.2%, 둘째 주에 마이너스 33.7%, 셋째 주에 마이너스 36%까지 일본 맥주 판매량이 뚝뚝뚝뚝 떨어졌어요. 기껏 제 스스로 아사모라고 했는데 여기 써놨네. 아사히 맥주. 다 말할 수 있으니까 속을 시원합니다. 수입 맥주 매출 우리나라에서 2위에서 어느새 6위로 쭉쭉쭉쭉쭉 떨어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도 아마 이런 맥주 안 사 먹고 이런 것들로 지금 표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나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일본 맥주 유통업체에서
이분들도 지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맥주는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니까 이런 일까지 지금 벌어진 거예요. 박스째 강매 논란. 일본 맥주 유통업체 계열사 본부장이 직원들에게 이른바 맥주 강매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계열사가 어렵다니 도움을 줘야 하지 않느냐. 관리자 이상 직원들은 최소 한 박스 이상씩 주문하자. 여기까지만 그냥 독려했으면 논란이 안 됐을 텐데 꼭 그 출석 체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매장별로 누가 얼마나 샀는지 확인해달라. 김광삼 몇 박스, 허은아 몇 박스 이거 통계내서 올리라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 반응 보시죠. 명령이었다. 인사고과식인데 매장마다 누가 얼마나 샀는지 다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라는 웃지 못할 논란까지 지금 일었다는 거예요. 허너 수장님, 네. 우리 국민들 사실 일본 맥주 참 좋아하잖아요. 네, 정말 좋아하는데 우리 국민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또 한 번 느낄 수 있는 게 모 마트에서 일본 맥주가 너무 안 팔리니까 원래 뭐 6개에 10,000원, 12,000원 팔던 거를 예를 들면 3개에 5,000원 이렇게 팔아 보려고 내놨대요. 이마트에서 6개 그쵸. 5,000원에 팔아요. 저도 모마트라고 했는데 예. 이마트라고 하셨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 맥주를 사지 않았고 그걸 신고해가지고 지금은 쏙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 마음은 정말 얄미운 왜 우리한테 이렇게 공격을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물론 걱정은 좀 됩니다. 근데 제가 아는 지인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그 일본 수입 판매 하시는 분에게 전화를 해봤어요. 근데 그분께 물론 일본 맥주는 아닌데 그분께서 얘기하시기로 제가 요걸 물어봤죠. 그거 반품 되냐라고 했더니 그 맥주 자체는 반품이 되지 않는데요. 반품이 안 된다. 예, 왜냐하면 유통기한이 지나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폐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맥주를 선택한 그 회사의 운명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그 마음도 사실은 헤아려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위에 어르신 리더들이 한 말씀 제대로 방침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들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단어로 자꾸 자극하지 말고 이 외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빨리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뉴스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어제 저희 굴치구쇼에서 여러 명의 남성에 의해서 집단 폭행을 당했던 여성 그리고 이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경찰의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많은 논란이 일었고 경찰의 말도 안 되는 해명에 공분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일단 그 영상부터 오늘 다시 한번 보시면서 새로운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녹색 치마에 흰색 상의를 입은 여성분도 많이 격앙이 됐지만 문제는 남성 3명이 지금 여성의 팔을 각자 잡고 또 다른 남성 1명은 여성의 머리채까지 잡고 목을 뒤로 젖히면서 폭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길거리 한복판에서. 급기야 이 여성을 길바닥에 내팽겨치기까지 합니다. 수차례 말이죠. 여성은 종이장처럼 이리저리 남성들에게 끌려다니다가 이렇게 바닥에 내쳐지기를 수차례. 문제는 이 모습을 지근거리에서 경찰이 뒷짐지고 짝다리 짚고 팔짱 끼고 그냥 보고만 있었다. 몇 분 동안? 무려 30분 동안 이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옆에 순찰차까지 대동해 놓고 경찰이 수사방관하니까 이걸 말리고 싶어도 시민들은 경찰이 가만히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개입을 하냐라고 발만 동동 구르는 주변의 시민들의 모습도 함께 목격이 됐고 이 영상 어제 저희가 상세히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왜 경찰이 말리지 않았느냐, 왜 경찰이 개입하지 않았느냐라는 저희들의 질문에 대해서 애초 경찰은 바빠서 못 봤다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처음에 그 신고 떨어졌던 112 건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조금 떨어져 있는데도 그 인지를 못했었고. 자, 여기까지가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1탄. 오늘 이어지는 2탄입니다. 경찰은 보지를 못했다. 신고가 많아서. 그런데 저희들이 영상으로 판독해본 결과 보지를 못했던 게 아니라 경찰이 충분히 지켜보고 뒷짐까지 지고 있었던 게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오늘 해명을 바꿨습니다. 말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경찰관이 개입하는 상황보다는 그 일행한테 맡기는 게 진정시키는 차원에서는 더 낫지 않았나 판단을 한 거고요. 아니 지금 검사도 오래 하셨으니까 김광삼 변호사님
수사주의 하시다가 일선 경찰관이 이런 말 하면 검사들은 보통 뭐라고 하나요? 경찰관이 나서는 것보다 그냥 그 일행들한테 맡기는 게 낫다 싶어서 개입을 안 했다. 일단 뭐 진상조사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진상조사 해야 한다. 우리 이제 어제도 돌직구에서 방송을 했고 CCTV를 면밀히 보면 사실은 그걸 굉장히 뒷짐지고 방관하는 모습이 있고 그 일종의 이제 직무유기입니다. 그 왜 개입을 안 했을까 굉장히 의심이 가는데 경찰 얘기는 여러 가지로 사건 처리하느라 그랬고 아니면 다른 쥐취와 관련된 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CCTV를 보면 그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근데 경찰에서 또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CCTV가 편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후가 바뀌어서 그런 것이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변명하고 있는 것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결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렇게 말을 바꿨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개입을 안 했다는 거고 그런 다음에 다른 쪽으로 한 80m 끌고 가서 이제 거기에서 폭행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가 힘들었던 그런 식으로 변명하지만 무조건 뭐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경찰이 꼭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전 단계에서 개입을 해서 이걸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경찰을 민주의 지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민주의 지팡이 자체는 어떤 사후 수습도 중요하지만 미리 개입을 해서 더 이상 어떤 폭행 사건,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 인터넷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과연 이 피해를 받는 여성 A 씨에 대해서는 이제 입건을 하겠다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가 뭐 다 아시다시피 정당방위에 대한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 남성들에 대한 폭행보다도 그 남성들로부터 폭행 당하기 전에 남성적 일행과 같이 서로의 옥신각신한 모습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침을 뱉고 뭐 서로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폭행으로 상대방이 주장하기 때문에 입건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경찰이 충분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경찰의 책임이 크고 또 피해 여성 A 씨의 어떤 상해의 결과에 대해서도 경찰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일단 경찰의 오늘 해명이 납득이 되는지부터 좀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 김배윤 박사님 네. 일행에게 맡기는 게 더 낫다고 해서 판단을 해서 개입을 안 했다. 지금 말을 바꿨어요. 그러면 처음에 바빠서 우리가 못 봤다라고 한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건데 네. 왜 처음부터 이렇게 말을 안 했는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지금 여러 남성에게 한 명의 여성이 길거리에 넘어지는 걸 경찰관들이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이 나왔는데 네. 거기서 도대체 어떤 일행에게 맡기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했던 건지 그 판단에 대해서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보고 있는 장면들이 영상을 통해 고스란히 노출되지 않습니까? 네티즌들이 굉장히 공분하고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화 세트장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 가만히 보세요. 저 CCTV를 보면은 경찰이 사건에 진압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는 것보다는 뭔가 영화 세트장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죽 경찰의 태도가 한심스러웠다라면 네티즌이 그런 얘기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게 되면 노란 동그라미를 쳐놨던 게 바로 경찰관들의 모습 아닙니까? 어제 돌직구쇼에서 보도하면서도 왜 저렇게 많은 숫자의 경찰이 저 자리에 있었을까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경찰의 얘기에 따르면은 처음에 2명은 또 다른 사건인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갔답니다. 예. 거기서 2명은 거기에 대한 가해자를 분리하기 위해서 출동을 했다 그러고요. 또 다른 2명은 구경꾼을 통제하기 위해서 갔다 그래요. 뭐 한 자,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경찰의 설명과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저 장면과 매치가 되나요? 두 명, 세 개조로 그러니까 6명의 얼추 비슷한 숫자의 경찰이 있는 것은 보이는데 모두가 구경꾼에 있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사건이 일어나고 현장을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죽해서는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실제로 강남에서는 부패가 일어나고 제주도에서는 부실 수사가 일어나고 예. 불에서는 싸움 구경까지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경찰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냐라고 정말 울분을 토하고 있는 네티즌들 시민들이 적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패, 부실, 이번엔 싸움 구경. 싸움 구경까지 새벽 4시에 일어난 사건이고 여성이 바닥에 쓰러지는 정도로 남성 3명에게 휘둘릴 정도라면은 정말 긴급하게 출동해서 이런 상황들을 분리시키는 게 아주 기본일 건데 수사의 기본이 안 지켜진 것 같고요. 경찰에서도 감찰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까지 내놓고 있는 해명만으로는 영상이 편집되거나 조작됐다라고 하는 듯한 해명에 더 이상 설득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이 책임 규명들이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해당 경찰서 말고 다른 경찰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과연 경찰 해명이 맞느냐? 저 상황에서 경찰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경찰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얼른 조언해가지고 또 얘기던 사람을 순서 일어나고 해서 개입해야 돼요. 이 경찰관 말씀이 100% 오르시죠. 지당하시죠. 언론 싸움에 개입해야 한다. 부족하면 증언 요청까지 해야 한다. 경찰 내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논란은 이 피해 여성도 폭행 혐의로 입건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경찰 관계자는 여성 A씨도 남성들을 때린 것으로 나타나 정당 방위인지도 충분히 조사했지만 해당이 안 된다. 남성들과 함께 서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라고 경찰이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박정아 대변인, 경찰 간부가 이 여성에게 와서 그 동영상 빨리 내려라 라고 요구를 했는데 여성이 거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저희 채널A에 제보를 한 거잖아요. 혹시 그런 것들이 혹시 자꾸 제가 얘기할게요. 예. 저는 딱 느낌이 저거 보복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개인 생각이니까 혹시 그 여성 A 씨가 저런 일에 연루됐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딱 제가 일감으로 느끼기에도 이거 영상 내려달라는데 안 내리고 문제 불거져가지고 경찰동을 이렇게 저렇게 싸움 구경한 사람으로 두들겨 맞게 하니까 저 보복하려고 쌍방과실이다 해가지고는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딱 드네. 애초부터 그럼 조사할 때 왜 저런 거 조사 제대로 안 하고 이제 와서 왜 저 여성을 또 수사를 해서 같은 폭행으로 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잘못된 거짓말로 스텝이 꼬여가니까 이제 끝내 가다가는 결국에는 저렇게까지 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모르겠어요. 그 피해를 당한 여성도 쌍방폭행이 될 수 있었고 정당방위가 아닐 수도 있었고 먼저 시비를 걸었을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기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다른 사건에 정리하느라고 못 봤을 수도 있고 100번 1000번 양보해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연약한 여자가 저렇게 휘청휘청하고 이리저리 끌려가면 경찰이 아니고 일반 시민이어도 그거 가서 말려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예. 일단 다치지 않게부터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그거를 구경하고 멀뚱멀뚱 있다가 이제 와서 저희가 먼저 시비 걸었으니 우리 같이 조사해서 할 거다. 당연히 보복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이제 경찰에서 감찰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 감찰 결과를 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밀양에서 탯줄까지 달려있는 신생아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한 주택 헛간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은 이 신생아를 버린 친모라면서 친모의 신병을 확보했는데 확보한 여성과 그 신생아의 DNA가 전혀 달랐습니다. 알고 봤더니 경찰이 또 헛다리를 짚은 겁니다. 먼저 병원의 CCTV 영상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밀양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이 정말로 바빴어요. 지난 11일 오전 7시쯤이에요. 지금 구급차에서 내려서 간호사가 뭔가가 헝겊에 쌓여있는 저게 바로 이제 신생아가 발견된 거예요. 들고 정말로 허겁지겁 막 응급실 복도로 뛰어가는 영상을 저희가 한번 입수해봤습니다. 저 헝겊에 쌓여있는 숨을 새근새근 쉬고 있는 신생아입니다. 그런데 주택의 한 헛간에서 탯줄까지 달린 채로 버려진 채 발견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가 저렇게 빨리 서두를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이 신생아는 지금 목숨을 잃지 않았다고요. 잘 치료를 받고 큰 고비를 지금 넘겼다고 하는데 탯줄까지 달려있는 이 신생아를 누가 도대체 주택 헛간에 버린 것인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7시 경남 밀양 70대 주민이 한 주택 헛간에 버려진 신생아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탯줄 그대로 달려있었고 벌레 물린 자국도 가득 발견됐다. 주민들이 탯줄 자르고 씻긴 후 119에 신고를 했죠. 지난 13일 오전 11시 경찰이 현장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가방과 비슷한 가방을 들고 다닌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어요. 그런데 이 여성이 순순히 또 자백을 했어요. 남편 아닌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서 생긴 애기라 버렸다. 그래서 경찰이 체포를 하고 발표까지 했어요. 친모를 잡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지난 18일 5일 지난 뒤에 반전이 나왔는데 국가수의 DNA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여성, 경찰이 붙잡았다는 여성과 신생아의 DNA가 전혀 남남으로 나온 겁니다. 이 여성은 복대 차고 다니던 10대 딸이 의심돼 보호하려고 내가 대신 자백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경찰이 이것도 철석같이 믿었는데 알고 봤더니 A씨의 두 딸의 DNA와 신생아도 전혀 불일치, 남남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 경찰이
이 여성의 자백만 믿고 헛다리를 짚은 건데 허술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 이 여성의 출산 여부와 병원 검진, 기본적인 것조차 확인 안 하고 검거해서 발표했다. 2. 현장에서 발견된 가방, 베넷 저고리 등 유류품의 출처도 확인하지 않았다. 3. 신생아의 출생일과 유기 시점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4. 뒤늦게 CCTV와 주민 탐문 조사에 이제서야 들어갔다라는 사실. 허나 소장님, 네. 지금 헛다리를 짚어도 너무 여러 번 재차 헛다리를 짚었어요. 정말 저희 국민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좀 어떤 감정으로 살아야 될지까지도 고민이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지만 아이 낳을 때 옆에 계셨죠? tet줄 잘라주셨잖아요. 제가 잘랐죠. 예, 그때 그 장면을 아마 평생 못 잊을 예. 겁니다. 우리 아이 얼굴 보면 그때 그 모습, 아, 우리 애가 어떻게 이렇게 자랐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 마음을 부모라면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탯줄도 잘리지 않은 아이가 저렇게 버려졌다라는 이 사건은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엄마가 버렸다, A씨가 버렸다 하니까 그냥 그거 믿고 있으면서 참 어쩜 세상이 이렇게까지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끼리 그냥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경찰들은 팩트체크 하나도 하지 않고 저희한테 그냥 감정이 북받쳐 오를 수 있는 이야기만 전달을 한 게 돼버린 겁니다. 요즘에 진짜 일본 때문에도 힘들고 미국 때문에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든 상황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 사건까지도 이제는 경찰이 말하는 것을 믿지 못한다. 경찰의 신뢰는 어디까지 떨어져야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아주 작은 일까지도 좀 챙겨주는 믿음직한 그 경찰분들의 모습을 좀 기대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에 대한 경찰의 해명도 또 압권입니다. 왜 이런 조사 제대로 안 했냐? 왜 그 여성에게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냐? 라고 기자들이 묻자 개인사를 물어보는 건 인권 침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용의자의 자백이 있고 이 사람의 행적이나 가정사를 물어보지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예? 인권이 중요하긴 하지만 아, 예. 웃으면 안 되는데. 네, 네. 수사계장 저분 좀 엉뚱한 말씀 하시는데요. 네. 친모 찾아주기 캠페인 끝에 사람을 찾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아이를 유기한 사람이 친모일지라도 혹은 친모의 의사에 반해서 누가 다른 사람이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럼요.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입니다. 범죄 행위와 관련된 수사를 하는 것에서 본인이 자백했으니까 더 이상 묻지도 않고 확인도 하지 않았다. 가정사를 안 물어봤다. 좀 엉뚱한 말씀 하시는데요. 저분은 제가 볼 때는 하여간 징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진급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경찰이 또 하나 지금 뼈아픈 건 뭐냐면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이를 버린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친모일 수도 있고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요. 누구든 지금 범죄 행위에 연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한 생명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려 놨기 때문에요. 자칫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범죄 관련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저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초동 수사 때문에 진짜 진범, 누가 과연 그런 짓을 했느냐, 친모가 했느냐 아니면 친모의 의사에 반해서 누가 다른 사람이 강제적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예.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기본적인 수사의 어떤 단서들을 다 놓쳐버린 거라고 저는 지금 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반성은 없이 저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찾기를 바랍니다. 친모를 찾기를 바라고요. 혹시 그렇게 안 되더라도 저는 우리 사회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예. 시스템 갖추고 있다고 보고 그렇게 잘 키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맞습니다. 아이를 낳고 무책임하게 이렇게 버리는 행위 혹은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리도록 주변에서 방조했다라고 한다면 범죄다. 그러한 사회, 그것과 관련된 연루된 사람들 모두 다 이번 일에 확인이 되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고유정 사건 때 얼마나 초동 수사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 골든타임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경찰도 좀 느끼는 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전 국제사회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홍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흰색 옷과 흰색 마스크를 쓴 시위대가 무차별적으로 홍콩 시민들을 폭행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만삭으로 추정되는 임산부 여성까지 폭행을 해서 뜨거운 논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영상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홍콩의 한 지하철역이에요. 지금 백색 테러단이라고 명명되고 있어요. 흰색 옷을 입은 남성들이 무차별적으로 홍콩 시민들을 향해서 강목으로 폭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홍콩 시민들 지금 도망가면서 우산으로 겨우겨우 막지만 못 막고 이렇게 여러 명에게 폭행당하는 사람.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찍는 분은 여성이에요. 영상을 찍는다는 이유로 여러 명의 남성이 한 명의 여성을 발차기 하고 강목으로 때리는 이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마찬가지고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폭행하는 사람들, 지하철에 숨어있는 시민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주먹질을 해서 시민이 쓰러지는 모습이 곳곳에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금 국제사회에게 가장 큰 충격을 알려준 이 장면, 만삭의 임산부로 추정되는 여성이 이 백색 테러단의 폭행에 의해서 쓰러진 모습, 그리고 피를 흘리며 지하철에서 앉아있는 남성들의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역시 이 임산부 영상이에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만삭의 임산부로 추정되는 여성까지 쓰러지게 해야만 했는가? 홍콩의 백색 테러단의 정체가 무엇인지 전말 함께 보시죠. 그제밤 10시 45분 홍콩 위안랑 지하철역에서 강목과 쇠파이프를 든 흰색 셔츠 마스크 차림에 남성 수십 명이 난입을 합니다. 검은 옷 입은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가 하면 부상자 중에는 만삭의 임산부도 있다라는 얘기도 현재 나왔고 영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목격자들은 폭력 조직인 삼합회 같다라는 추측까지 현재 나오고 있고 45명이 최소 부상당했고 한 명은 현재 중태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친중파가 배후에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홍콩 현지 경찰들이 느슨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최근 홍콩 내에서 이른바 홍콩 정부를 향한 반대 시위, 그리고 중국을 향한 이른바 반중 시위에 대한 일종의 보복 조치가 아니냐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흰색 옷 남성들을 체포하지 않고 홍콩 경찰들이 둥기만 압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후에는 홍콩 내에 있는 친중파 세력들까지 얘기되고 있는데 친중파 입법회 의원인 허준여우가 흰옷 입은 무리와 악수하는 장면들도 포착이 됐고 이들이야말로 나의 영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친중파 의원이 악수하는 사진도 지금 고스란히 다 목격됐어요. 자, 이렇게 친중파 의원이 백색 테러단을 향해서 따봉하고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되면서 지금 백색 테러 그 배후에는 이른바 친중 세력이 위치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호 대변인. 네. 이게 지금 무슨 일이에요? 이게 말입니다. 뭐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요. 홍콩이 중국으로 좀 반환된 게 한 22년째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일국 이제라고 해서 이제 한 나라지만은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하고 인정해주겠다라고 해서 중국 정부가 이제 홍콩과 이어져 오고 있는데 몇 달 전부터 사실은 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홍콩이 굉장히 발칵 뒤집혀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민들이 굉장히 흥분해서 이제 거리로 나와서 범죄인 인도법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거를 주장했던 행정장관에 대해서도 직선제로 바꾸자라고 해서 굉장히 큰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 시위가 범죄인 인도법을 이제 통과시키지 않기로 행정장관이 이제 약속하면서 잦아들었는데 최근에는 매 주말마다 검은 옷을 입은 홍콩 시민들이 이제는 중국의 이런 통치를 반대하면서 그리고 그 행정장관의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이번 주만 해도 사건이 있었던 전날만 해도 주최 측 추산 43만 명이 저 지상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검은 옷을 입고. 근데 그 검은 옷을 입은 시위대에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저렇게 친중파로 추정이 되는 사람들이 거의 깡패니까 예. 이런 것을
동원을 해서 저렇게 무차별적으로 시민들을 폭행하고 있는 저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흰옷을 입은 거군요. 요즘에 그 홍콩의 30, 40대 젊은 사람들이 대만으로 이주하려는 열풍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해요. 이렇게 나가다 보면 그동안 아시아에서 아주 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고도의 경제 성장을 만들었던 홍콩의 모습이 점점 더 없어지고 자기들이 꿈꿨던 그 홍콩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없어지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대만으로 이주해서 우리 예. 살자라는 이주 열풍이 굉장히 오고 있다고 합니다. 글쎄요, 한 나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이 갖고 있는 어떤 모습이 과연 이렇게 지금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같은지 한번 우리도 돌아봐야 될 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백색 테러단 이 뒤에 친중파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가능성까지 홍콩 내부에서 나오면서 홍콩 내부에서 이른바 반중 감정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중국의 오성 홍기가 보이죠. 중국의 상징인 휘장에 이렇게 먹칠을 하는 사건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또 이에 대해서 발끈하고 있어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일국 양제 마지노선을 건드렸다.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모르겠어요. 이 지금 흰색 옷을 입은 이 백색 테러 이분들의 배후에서 누가 이런 일을 조장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홍콩 내에 있는 어떤 그런 반중 시위에 지금 불을 얹은 격이에요. 저는 지금 홍콩에서의 긴장의 근본에 뭐가 있느냐면 영국이 홍콩을 100년 동안 할약을 받았죠. 강제 이렇게 점유를 한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반환을 하면서 반환 조건이 50년 동안 홍콩의 제도, 지금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다 인정하는 걸로. 그래서 그거를 그 당시 중국 지도부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국 양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나라지만 다른 제도를 인정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이제 점점 중국 정부는 그 전에 서구 유럽 쪽에 특히 이제 영국이나 이런 강대국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어깨를 겨루는 나라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5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도 거의 다 다가와 가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홍콩인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 이 일단 존재를 하고요. 중국으로서는 자기의 주권에 대해서 내부적인 도전이든 외부적인 간섭이든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홍콩인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비폭력적으로 이렇게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마당에 느닷없이 저렇게 옛날 우리 과거에 따뻘대, 백골단 이런 식으로 백색 테러의 그 과거가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기억하는 백골단은 두 개인데요. 하나는 이승만 때 백골단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군사정부 때 경찰들이 체포대를 백골단이라고 불렀는데 원조 백골단은 어디 있었느냐면 이승만 때 정치 테러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깡패들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지금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똑같은 삼단봉을 들고 나와가지고 똑같은 옷을 입고 일방적으로 시민들을 공격하는 저 행위는 공포감을 자극하겠다고 하는 건데 글쎄요. 1950년대 대한민국에서 통하지 않았었던 그런 공포심을 자극하는 반민주적 테러가 지금 홍콩 시민들에게 먹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홍콩 시민들을 더 자극하고요. 더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자충수, 악수를 넣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누가 했습니까? 참 이 배후에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을 조장했는지 좀 드러내야 될 것 같아요. 세 가지 추천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 수첩 Y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을지 저와 함께 사건 불러 이동하시죠. 취재수첩 Y입니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의 오윤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관삼 변호사님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취재수첩 사건은 바로 이겁니다. 한라산 분화구에서 첨벙첨벙 수영하시는 분들이 목격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라산 분화구에서 수영하시면 절대 안 되는데 일단 그 모습부터 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작은 백록담이라고 불릴 정도의
아름다운 한라산 지금 분화구예요. 사하라오름이라는 호수인데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좀 불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아저씨들로 보이는데 아저씨 몇 분이 지금 첨벙첨벙 이건 평영인가요? 저병인가요? 지금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단 수영은 잘한다. 하지만 저곳은 수영해서는 안 되는 곳이다. 그런데 주변 목격자들에 따르면 또 이 수영하시는 것을 자랑스럽게 내가 여기서 수영하는데 왜? 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일행들이 상당히 많았더라.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백록담 수용 사건, 그 전말을 저희가 취재해봤습니다. 21일 오전 10시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소 제보자 A씨가 신고를 합니다. 3명 이상의 등산객이 저기서 수영을 하고 있다. 당시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최고 1000mm죠. 미터가 아니라 1000m면 큰일 납니다. M자가 또 빠졌어요. 10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렸죠. 사라오름에 호수물이 가득 찼다고 해요. 순찰 대원이 현장에 도착을 하는데 30분이 소요됐는데 그 30분 동안 여유 있게 수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호우로 모두 등산객의 옷이 젖어 있어서 추적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보자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수영하는 사람들에게 등산객들이 나오라고 하니까 오히려 성질을 냈다. 수영하는 게 싫으면 산악회라고 신고해 이렇게 배짜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곳이 어느 곳이냐? 사라오름이라는 곳인데요. 해발 1324m, 영승 83호입니다. 분화구에 물이 고여 생성된 곳, 그러니까 천지 같은 곳이군요. 천지연 같은 곳이에요. 고요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라 작은 백록담이라 불리는 명수라는 겁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산정호수 내 입수행위는 자연공원법상 출입금지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다라고 밝힌 상황. 오 교수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분들이 여기서 수영한 걸까요? 일단 이제 저 사건이 나고 난 이후에 이 네티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닐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이제 보니까 수영하는 게 싫으면은 산악회라고 신고를 하라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봐가지고 3가지를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이다. 예, 주변에 있는 그 외국인들 끌어들이면 안 되고요. 예, 한국인이에요. 네, 본인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본인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3번째는 법을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법을 우습게 한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어떤 그 범죄 행동을 결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범죄 경제학이라고 하는 그런 그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 행위로 얻게 될 수 있는 기대 이익과 또 지불을 해야 할 이 기대 비용을 비교를 해가지고 이 기대 이익이 기대 비용보다 더 클 때 범죄가 발생한다. 1992년도에 그 노벨 그 경제상을 받은 이 시카고 대학의 게리 베커 교수가 이것을 합리적 범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게 되면요. 지금까지 이 한라산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온 적이 없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우리가 이 시기에 온 거는 정말 하늘이 도운 거다. 하늘이 도운 거다라고. 예, 그러면 이 기회에 우리가 수영이라도 한번 해가지고 추억을 남기자.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행위가 불법인 것을 본인들이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불법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회 비용 또는 그 기대 이익, 이 여러 가지 것을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가 체포되거나 적발될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낮다라고 예. 본인들이 인식을 한 거고요. 걸려봐야 뭐 벌금 정도 낼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들어가자. 라고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눈에 띄어가지고 이제 제지를 하니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 신고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갖다가 한 것은 그 사람들이 만약에 국립공원 직원들이나 또는 뭐 경찰들이었으면 나왔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말이죠. 이 적발 확률을 높이고 처벌 강도를 보다 더 높이는 것인데 엄벌해야 한다. 벌금 50만 원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만약에 이렇게 환경보호와 연관돼서 이런 그 범행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캠페인 홍보판을 메고 그쪽 지역에 봉사활동을 시킨다든가. 그곳에서 수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메고. 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훨씬 효과적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법을 잘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국에 가게 되면은 상당히 법을 잘 지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까지 좀 주셨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누리꾼들도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리꾼의 반응 함께 살펴보시죠. 이분이 명언 남겼어요. 하지 말라는 건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좀 뒤에 좀 들 이렇게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들 이렇게 붙였잖아요. 강조하신 거죠.
개념 없는 사람들 참 많다. 명불허전 아재들일 것이다. 아재를 다 이렇게 싸잡아서 하시면 안 됩니다. 사진 오픈하면 바로 검거가 가능하다. 오픈하라. 저러다 사고 나면 나라 탓하겠지. 라는 댓글도 있고요. 이런 댓글도 지금 올라오네요. 관리 소홀도 문제다. 문화재인데 CCTV도 없느냐. 혹시 한라산에서 수영했다고 자랑하는 사람 있으면 신고해라. 입 근질거려서 곧 자랑할 거다. 이런 댓글도 지금 네티즌들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김하선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수사에 난항이 있다는 게 저때 비와가지고 수영하는 사람을 잡으려면 옷이 젖은 사람을 잡으면 편할 텐데 다 지금 등산객들이 비 맞아가지고 누가 누군지 지금 어렵다는 거죠. 일단 사전에서 이제 인적사항을 특정해야 하는데 그분이 좀 안 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 자체가 자연공원법 위반인데 벌금도 아니고 과태료 사안입니다. 예. 과태료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 권한이 없어요. 단지 발견해서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내라고 고지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이날 더군다나 한 30분 정도 늦게 갔고 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아마 그 관람객들이 대부분 몸에 물에 젖은 상태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장애인공원법이 규정이 좀 느슨해요. 그래서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떤 문화재를 보호된다랄지 특히 국립공원 안에 있는 어떤 자연에 대해 훼손하게 되면 뭐 징역 30년까지도 할 수 있는 그래요? 아주 엄격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저런 것들이 굉장히 관대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 더군다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면 사실 수사기관에서 CCTV 같은 걸 통해서 적발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과태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과태료 50만 원 이하면 50만 원 할 수도 있고 또 10만 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수사를 못하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저거 자체를 굉장히 우습게 보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더군다나 주위에서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면서 야 그러면 신고하라. 내가 처벌 받으면 될 거 아니야. 이거 자체는 일종의 자연과 관련된 또 지정된 문화재에 대한 무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무개념한 수영 등산객들의 사건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주제 수첩 사건입니다. 차 도둑으로 몰린 남성. 다행히 누명은 벗었는데 음주운전으로 입건이 됐어요. 황당한 사건. 저만 함께 보시죠. 지난 5일 광주 서구에서 자정 회식을 마친 회사원 A씨 51살이 차를 운전해서 회사 숙소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오전 6시쯤에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친 거예요. 수고하십니다. 지금 차량 도난이 신고돼서 확인 중인데 선생님 신분증 좀 잠깐 보겠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이분은? 어리둥절한 A씨, 만취해서 남의 차를 평소 회사 렌터카 흰색의 차량을 몰던 A씨. A씨가 회식을 딱 하고 이제 거나하게 취해서 이제 자기 차를 주차해 놨을 거예요. 그 주차장에 갔는데 하필 바로 그 옆에 똑같은 차종에 흰색에 앞에 또 허자도 써 있어요. 그 차가 딱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키 옵션까지 완전히 똑같았다고 합니다. B씨의 차량에 모르고 탑승을 한 겁니다. 본인 차로 착각한 A씨가 남의 차 몰고 숙소까지 이동을 했어요. A씨는 내가 진짜 착각한 겁니다. 절대 훔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한번 보세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요. A씨 숙소에서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근데 0.02%다. 자신의 차도 식별 못했던 정황으로 미뤄 만취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을 한 황당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담 있잖아요, 오 교수님. 사내가 칼을 뽑으면 무라도 베라. 그러니까 절도범은 못 잡았지만 경찰이 음주운전은 잡아서 처벌했군요. 사실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운과 연관돼 가지고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롤러코스터 탔어요? 예. 왜 그러냐면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대낮에 술을 안 마셔도 제 차 색깔하고 비슷하면 차를 갖다 혼동할 수는 있어요. 헷갈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색깔하고 차종도 똑같고 그리고 번호판도 비슷하고. 근데 저게 교수님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참 저분도 얄궂은 게 헷갈린 차 있잖아요. 네. 원래 사실은 차종이 같다고 해서 문이 안 열리잖아요. 그렇죠. 저건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핵심적인 게 뭐냐면 바로 차를 잊어먹었다고 이제 그 신고를 한 그 B씨 같은 경우가 약간의 유책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비 키를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 스마트 키가 있으면 문이 아예 안 잠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혼동을 해가지고 타서 그리고 이제 이 스위치 누르면 바로 시동 걸리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그 안에 키가 있어서 누구나 문 열고 탈 수 있다. 누구나 문 열고 탈 수 있다는 거죠. 차주인도 잘못했네요. 그렇죠. 본인은 이제 자기 차인 줄 알고 타고 이제 와서 이제 6시간 동안 자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와가지고 차량 절도범이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엄청나게 황당했는데 예. 쭉 상황을 설명해가지고 이제 그 경찰이 이해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롤러코스터 같은 한번 위로 올라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시 그러면은 술 마신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지금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음주운전으로 이제 적발이 된 거란 말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경찰이 음주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온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그거 해명하다가 해명해서 아니 어제 내가 그 술 마시고 헷갈릴 수도 있지 그 술 취하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그렇죠. 라고 말해서 처벌됐다. 왜냐하면 급하니까 그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하. 절도범으로 안 밀리려면.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천만다행입니다. 본인이 저렇게 해가지고 사고도 안 냈고 본인이 이제 0.02%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또 이 술은 안 마셨다라고 또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해서 거꾸로 예. 이제 추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양주랑 소주 2병. 양주 소주 2병 먹었으니까 많이도 지금 먹었네. 이제 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천만다행입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그 차량 절도에서 처벌되는 거랑 네. 양주 한 병, 소주 2병 마시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거 중에 어떤 게 더 셉니까? 차량 절도가 훨씬 강하죠. 세죠. 절도가 더 세요? 그리고 절도범 같은 경우는 초범이라 할지라도요. 그 범행의 대상이 굉장히 값이 나간다든지 그러면 구속되는 사례도 상당히 많이 아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음주운전 수치가 0.02% 나왔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운전 당시에 현장에서 측정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유드마크 공시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운전 당시에는 수치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이걸 추측해서 이제 기소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전에는 굉장히 다 대부분 유죄가 나왔어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우리가 술을 먹으면 상승기라는 게 있거든요. 예. 30분에서 90분 정도 지나면 술의 수치가 올라가요. 근데 그 당시에 쟀을 때 만약에 우리가 지금은 윤창호법에 의해서 0.03% 이상이단 말이에요. 전에는 0.05% 이상이었는데 0.03이나 0.05% 근처에 있으면 이게 상승기에 내가 측정을 했기 때문에 더 낮다. 그럼 0.03이나 0.05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상승기에 측정한 것은 무죄가 나온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랬군요.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0.02%면 일단 0.03% 밑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음주로 처벌을 받을지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의아심이 좀 있어요. 법적인 좀 쟁점으로 좀 남아 있겠군요. 네네네. 그분이 과연 어떻게 처벌받는지도 저희가 한번 끝까지 주목해서 추후에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건 두 분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4인방에 선정됐을지 하플 4인방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하플 주인공은 윤지호 씨, 두 번째는 비행기 날개에 지금 남성이 올라타는 거예요. 탐크루즈인 줄 알았어요. 세 번째는 이현주 의원, 그리고 네 번째는 김문한 전 에티오피아 대사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에서 후원금 먹튀 논란과 거짓말 의혹 등으로 캐나다에 있는 윤지호. 현재 명예훼손,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경찰에게 당장 귀국은 힘들다라고 밝혔다는데 앞서 지난달 경찰에 먼저 연락해서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에 협조하겠다던 윤지호가 결국 말을 또 바꿨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찰 측에 따르면 윤 씨는 변호사도 아직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윤지호의 입국도 늦춰지면 물론 관련 수사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서울경찰청은 계속해서 윤지호 씨가 입국을 안 할 경우 강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자신을 향하는 모든 의혹과 혐의에 그렇게도 큰 소리 쳤던 윤지호의 귀국 거부. 본인 말대로 정말 떳떳하다면 당장 입국해서 조사를 받으라는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병민 박사님, 네. 최근에 윤지호 씨가 증언자는 뭐 다 성녀로 살란 말이냐라고 발언해서 또 한 번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는데 네. 경찰에게 지금 귀국 안 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건 경찰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서 대화를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자기 입장들을 다 피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협조는 하겠지만 귀국해서 뭐 대한민국에 들어올 생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를 풀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 매우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후원금을 모금한 행위 등에 대해서 지금 439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많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지호 씨 입장에서도 관련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단 대한민국 땅을 밟고, 아니 그동안 얼마나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거의 많은 언론사들을 돌아다니면서 본인이 목격했던 증언들에 대해서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후원금 내역 어디에 썼냐라고 공개하는 사람들한테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가해자 니들에게 내가 왜 이걸 공개하냐. 생각하고 말을 해라. IQ 2자리를 인증하는 것 아니냐. 어허. 이렇게 또 사람들을 조롱하는 듯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윤지호 씨가 왜 이렇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본인에게 제기되는 의혹들이 좀 딱 자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본인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 다 IQ 2자리라고 지금 얘기해요. 완전히 이제 매도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또 명예훼손 등에 대한 소송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윤지호 씨가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경찰이 했던 역할이 뭡니까? 신변 보호한다고 수백만 원을 써가면서 호텔에서 윤지호 씨를 보호했던 그런 일련의 상황들인데, 이거 윤지호 씨에 대한 강제 수사 등에 대한 경찰의 의지가 있기는 한 건지, 아니면 윤지호 씨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말을 쏟아내는 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로 의심이 가는 정황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 윤지호 씨를 애초에 귀국을 해서 중요한 사건의 증언자다라며 윤지호를 데려왔던 당시 그 검찰 수사관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또 참 궁금한 대목인데, 경찰도 좀 윤지호한테 쩔쩔맨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윤지호 편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용기를 낸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희에게 영웅처럼 각인을 시켰던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해 증언할 사람이다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정말 어디로 갔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저희 국민들은 그게 다 사실인 줄 알고 믿고, 또한 울분을 참지 못하고 윤지호 씨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었어요. 근데 윤지호를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말과 자신의 손가락을 어떻게든 처리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이 화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용기를 냈고, 그리고 열심히 그 영웅이라는 사람을 데려왔던 그분들이 어떠한 답을 해주시거나, 그리고 윤지호가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또 다른 우리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그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윤지호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라고 이른바 판을 깔았던 사람들, 네. 미안한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예, 이번에 두 번째 악플 주인공 만나보시죠.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하늘을 나는 상상. 이 상상을 비행기 날개에 올라타서 실현한 인물이 화제입니다. 나이지리아의 한 공항에서 이 남성이요, 지금 비행기 이륙 직전에 이렇게 비행기 날개에 올라탄 거예요. 목격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날개로 뛰어오른 뒤 본인의 가방을 엔진 밑에 넣고 비행기 내부로 들어오려고 했다고 합니다. 비행을 앞두고 눈앞에서 벌어진 갑작스러운 상황에 승객들은 당황, 기내는 아수라장. 결국 이 사건으로 해당 비행기의 이륙이 수시간 지연됐는데요. 그렇다면 이 남성 도대체 왜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 현지 언론에 따르면요, 해당 남성은 경찰 체포 직후 가나로 여행을 가려고 그랬다. 이렇게 또 진술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남성 알고 보니 사건 5일 전에도 공항을 배회하다가 공항 경비대에 체포된 전력이 있다고 하는데, 해당 남성이 도대체 어떻게 저 활주로까지 뛰어와서 저 엔진 위에 어떻게 올라갔는지 좀 궁금해요. 정확히 전말은 아직까지 수사 중입니다. 안 다쳐서 다행이야, 안 다쳐서 다행이야. 최근 보수 야권에서 상한가를 치고 있는 핫한 인물 중에 하나가 너도 나도 눈독을 들인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바로 무소속의 이현주 의원. 지난 4월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지 석 달 만에 연 출판 기념회에서 보수 야권 인사들이 대거 출동을 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나경원 등등 현역 의원 20명이 찾았고, 우리공화당 홍문종 대표와 바른미래당의 이준석 최고위원 등등도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자유우파의 전사로 이렇게 우뚝 선 모습을 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제 우리 자유우파들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이현주 의원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의원님은 우리 공화당으로 모시려고 저희가 밤낮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앞으로 지도자는 이현주 대표가 되시면 대한민국 보수우파의 중심으로 뚝 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흡사 이현주 의원을 향한 구애 현장을 방불케 했던 출판 기념회였어요.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인사들의 주된 화두는 바로 보수 대통합. 과연 이현주 쟁탈전의 승자는 누가 될지, 그리고 정계 개편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진 의원님. 예. 지금 박용진 의원은 또 민주당이니까 네. 좀 상대편은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이현주 의원이 원래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3단 변신. 민주당, 바른미래. 기억을 하시죠? 네. 이제는 홍문종. 민주당에 계실 때는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을 위해서 눈물을 글썽이시다가 이제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빠뜨리고 있다라고 이제 저러시면서 지금은 또 자유우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면 뭐 변신은 무죄죠. 정치인의 변신은 무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에 따른 국민들의 선택도 따로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제 소문난 잔치입니다. 이제 먹을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게 핵심인데, 왜냐하면 정치인들의 출판 기념회는요 사실은 당 안에서도 그렇고 당 안팎으로 그냥 이렇게 덕담 해주는 그 대잔치 날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와서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하죠. 저도 얼마 전에 출판기념회 했는데요. 저희 더불어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안팎에서 많은 축하받았고 의원들도 40몇 명 이상 와서 같이 참여를 해줬는데 그 자리에서 저는 거의 대선 후보였어요. 예. 네. 그럼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현실은 안 그렇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은 초선. 그렇습니다. 이현주 의원께서 이렇게 출판기념회를 해서 어제 언론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현주 의원이 앞으로 해가야 될 문제, 과거의 3단 변신이라고 하는 그 측면도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본인의 지역구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가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해버리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본인이 도대체 무엇을 지향하는지, 계속 싸움만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라고 하는 문제와 함께 어디로 출마를 누구에 의해서 하게 될지에 대해서 사실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어느 당으로, 어느 지역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공화당으로 가시는 건지 자유한국당으로 가시는 건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소문난 잔치에 떠들썩한 분위기긴 했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현주 의원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아마 내년 총선 여러 가지로 많이 관심을 받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박정하 대변인. 이현주 의원이 사실은 이른바 이제 보수 지지층 내에서 일정 정도 팬층이 분명히 굳건하게 있는 의원이긴 한데, 제가 궁금한 건 이현주 의원의 행보도 행보지만 앞으로 이제 총선을 앞두고 지금 보세요. 어제 우리공화당,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지금 땅땅땅 다 한 자리에 모였잖아요. 뭔가 총선을 앞두고 꿈틀꿈틀 이른바 정계 개편의 의지가 있는 것은 아니냐. 그게 이현주 의원이든 아니든 간에. 지금 거의 붕괴돼서 괴멸 수준에 가까운 이 보수 전체 진영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현주 의원 출판 기념회에 저렇게 자유한국당, 우리공화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제 모든 세력들이 다 모여서 있다고 해서 보수 대통합이 되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건 별개다. 각각의 당이 갖고 있는 지금의 문제점들은 저기 계신 정치인들, 현역 국회의원들, 그리고 당 대표들이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건에 대해서 당내에서 실천하려는 자기 혁신의 노력들이 보이나? 그런 걸 해보려고 시도했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돌아봐야지,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이현주 의원 출판 기념회 한다고 해서 박수 쳐주고 우리 말로 보수 통합해보자, 다 이 당 모시자 저 당 모시자 한다고 해서 보수 통합이 되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안타까운 마음에 드리는 말씀은, 과연 왜 우리는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의 반성과 혁신을 먼저 좀 하면 국민들이 박수 쳐주면서 하지 말라고 해도 보수 통합 저절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그런 성찰들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 네 번째 핫플 주인공도 만나보시죠. 에티오피아 전 대사예요. 김문환 전 주 에티오피아 대사가 업무상 관계가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김 전 대사는 지난 2015년 에티오피아 현지 파견기관 직원 A씨를 대사관 관저로 불러 업무상 지휘 관계를 이용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요. 2014년에도 다른 대사관 직원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재판의 쟁점은 A씨가 김 전 대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에 해당하느냐. 이에 김 전 대사는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성립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징역형을 확정한 겁니다.
김 전 대사는 징역 1년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게 됩니다. 김변 박사님, 네. 김문환 전 주 에티오피아 대사에게 결국 징역형이 확정이 된 건데 망신이죠. 망신이죠. 피감독자 간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예. 근데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피감독자 간음, 그리고 업무상 위력에 대한 간음을 생각하면 안희정 전 지사의 2심 재판에서 결국 3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던 부분들을 비교하게 되는데 이것과 비교해서 지금 징역 1년의 선고가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얘기가 있었던 상황들의 저간들의 내용을 보면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는 저 대사 얘기와는 전 반대로 테니스를 치고 그리고 저녁을 먹으면서 사실상 어느 정도 일상적인 상황이 아닌 상태로 끌고 갔던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법원은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보거든요. 우리가 대한민국 외교부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이억마일이 먼 나라에 나가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고 그 공간에서의 많은 권한들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공간에 있는 공관장들이 한복을 가지고 갑질을 하지 않나 이 많은 대사관에서 성추행 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깐풍기 갑질도 나왔어요. 깐풍기 갑질부터 대한민국 깐풍기 내가 좋아하는 거. 전 세계에 대한 이 대한민국 외교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일벌백계가 필요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년의 실형 너무 이 적게 평가해서 사실상 정말 과한 처벌이 되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는가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이 외교 공무원들과 앞으로 이런 상황들을 바탕으로 절대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적극적으로 바라봅니다. 지금 김보현 박사님 말씀했듯이 헌화수님 저희가 얼마 전에도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대사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깐풍기 대사, 한복 대사 얼마나 많이 했어요. 이제는 뭐 성폭행 대사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더 많이 혼내줬으면 좋겠어요. 징역 한 100년 했으면 좋겠어요. 극기야. 예. 그런데 우선은 한 발자국 나갔다고 우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요즘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고 또 성폭력에 대해서 가불관계에 대한 걸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성폭력을 당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할 수가 없었던 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불관계고 그 사람이 나보다 강자이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우선 1년 너무 짧고 몇 시간 훈련해봐라라는 얘기를 했던 것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제 대사까지 일했으니 직장 내에서 어른들이 그저 우리가 뭐라 그러죠? 꼰대라고 하는 그런 어른들이 이제는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약자들을 괴롭히는 것이 좀 줄지 않겠느냐. 특히 여성들. 합의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합의에 의해서 성을 가지고 장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신경 그리고 그런 감성들에 대한 것들을 처벌해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한 발 앞서 나갔다라는 생각으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김광선 변호사님, 이 해외 공관이나 해외 대사관저에 보면 대사라는 지위가 갖고 있는 파워가 어떤 분은 이래요. 거의 뭐 대통령 부럽지 않다. 막강한 거의 그 대사관과 관저의 왕 같은 존재다라고 대사 혹은 명사들이 착각하고 있는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네,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대사관은 해외에 나가 있는 작은 대한민국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섬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사관 안에 있어서 대사는 대통령과 같은 존재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성적으로 관대하면서 이제 문화적으로도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대사관 내에서 이루어진 어떤 가벌 범죄나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보다 더욱더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업무상 유력이 아니라고 이렇게 대사는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있는 직장 상황에서 업무상 유력보다도 대사관에서 있는 업무상 유력 자체는 훨씬 더 그 힘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에티오피아에서 만약에 내가 성범죄를 당했다고 신고한다고 해서 제대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피해자는 어디에다 하소연할 거예요? 한국에다 하소연할 겁니까? 에티오피아에서 한국 올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용한 어떤 갑질 그리고 성과 관련된 범죄들이 대사관이랄지 영사관에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통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 허은하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범죄에 대해서 특히 대사관 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 김 전 대사와 식사를 해야만 했던 피해 여성이 재판부에서 이렇게 말했다고요. 반드시 해야 하는 숙제와도 같았다라고 식사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60초 광고 후에 힐링 뉴스로 돌아옵니다.
네, 오늘 힐링 뉴스의 주인공은요. 엄마를 폐합병증으로 하늘나라로 보낸 한 대학생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필리핀 북부 바탕가스주에 위치한 리시움 대학의 경영학과에 다니는 대학생 파울로 존의 특별한 사연입니다. 2016년 8월 폐렴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나보낸 어머니. 어머니의 살아생전 소원은 아들이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는 것. 그런데 어머니는 그토록 바라던 아들의 졸업식을 보기도 전에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깊은 슬픔에 빠진 아들. 다르게 살기로 결심합니다. 어머니의 소원대로 대학을 착실히 다녀서 대학 공부를 마치기로 결심을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주위에 안 계시죠. 이 좋은 군이 아이디어를 짰어요. 어머니의 살아생전 건강했을 때, 어머니가 가장 아름다우셨을 때의 그 사진을 어머니의 어떤 실물 키 그대로 입간판으로 제작을 해서 본인의 졸업식장에 어머니의 판례를 드리고 가는 겁니다. 아름다운 어머니, 젊은 어머니, 건강한 어머니와 함께 졸업사진을 찍는 데 성공한 이 아들의 특별한 졸업식 모습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가 기뻐하실 것이라 라면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슴이 좀 뭉클하네요. 어머니가 하늘나라에서 이 모습 정말로 대견하게 봤으리라고 저희도 확신을 하면서 졸업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